10명에 대해서 내가 그 현장 측에다 10명을 보냈어요. 보냈을 경우 그 110만 원이라는 계산서, 그 계산서를 이제 뭐 거기서 부가세 포함을 하죠. 그러면 내가 이 근로자가, 이 구직자가 내 근로자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세무서도 그렇게 되고 뭐 노동부에서 그렇게 되고 다 내 근로자라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냥 그 근로내용 확인 신고라고 하죠. 토탈 서비스에 이제 업로드하던가 아니면 세무에게 통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 신고하는 거, 그걸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머릿속에는 직업 소개서로만 생각해요. 나는 뭐 간이가세자고 일반 사업자도 일단 아니고 뭐 법인도 아니고 직업 소개서인데 인건비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두 가지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 아까 말씀하신 퇴직금이나 혹여나 이 근로자가 이제 그 민원을 넣었을 때 이 사람 대해서 계속 그냥 작성을 했어요. 뭐 11만 원씩 해가지고 1년 동안 뭐 꾸준하게 그냥 계속 우리 직업사무소에 투자해서 항상 오니까 계속 일이 불러줘요. 근데 민원에 그 이제 근로감독관한테 민원을 넣어요. 퇴직금 요구를 해요. 통해서 바로 얘기는 못해요. 안면이 있어서. 근데 근로감독 얘기하면은 이 근로자의 퇴직금에 얘는 일용직인데 왜 내가 퇴직금을 주냐? 줘야 됩니다. 네. 근로내용 확인 신고에 이 사람 임금을 줬다는 그 내용을 적는 순간부터 내 근로자인 거예요. 그래서 연차도 발생하게 되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이종직인데도 현장에서 근무를 해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끊어 주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내가 그 구인자 사람을 원하는 그 현장에 계산서를 수수료 관련된 부분만 계산서를 끊어 주실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전체적인 계산서를 다 요구를 하면 그 사람에 관련된 사대보험료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11만 원 임금에 잘 생각해 보세요. 11만 원 임금에 지금 이제 내년에 뭐 그렇게 급여가 올라가진 않는데 이 11만 원 임금에 이 사람의 그 수당이 다 거기서 포함됐다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 그러면 계산을 하죠. 근로자한테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떼야 되지, 산재보험은 업주 부담이니까 내가 부담을 해야 되지, 또 이 11만 원에서 빼야지, 고용보험도 빼야지. 그럼 근로자한테 돌아가는 게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얘가 일을 할까? 일하겠어요? 안 하죠. 누가 일을 해요? 진짜 공장의 현장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일을 하는데 그 외에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업장 그 사장님들께서 한결같아야 돼요. 내가 거래처 하나 따내려고 임금 갖다가 낮게 들어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정말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장 현장에 7%를 준대. 회사 이익률에 4대보험 다 주고 회사 4대보험이 근로자의 4대보험 다 주고 거의 도급 개념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위장 도급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 계약하는 순간 파견 죄송합니다. 파견 허가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파견 허가. 파견 허가는 노동부에서 받는 겁니다. 네, 받으셨나요? 네, 3개월마다 보고서 계속 제출해야 되죠. 노동부에. 그죠? 네, 그 매출에 관련해서 파견화 받으면은 노동부의 관할에 바뀌어요. 노동부에서 감독이 들어와요. 지금은 이제 여기 그 이제 시청이나 거기서 이제 주무관님들이 이렇게 감독이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무 근로복지 근로감독관들이 조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근로감독관의 그 테두리 안에서 검사를 받기 때문에 더 무서워요. 3개월마다 급여를 잘 주고 있나? 다른 데 일용직으로 막 이렇게 물 마시겠습니다. 제가 출장 갔다 온 지 그 더운 날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감기가 걸려서 죄송합니다. 중간중간 콜록콜록 해도 이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그 근로자들이 이제 세무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나요? 지금 갑자기 좀 정신이 없는데
세금계산서 그렇게 끊어주고 그렇게 그 4대 보험 관련된 거를 꼭 업자한테 받는 거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공장 도급 파견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파견을 보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노무사님이 좀 실수를 한 거 부분이 공장도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간헐적인 사유여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공장 현장에 근로자가 크게 다쳐가지고 당분간 일을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생산량이 폭발해가지고 막 생산을 해야 되는 사람을 못 구할 때 그럴 때는 노동청에다 그거를 민원을 놓고 어쨌든 그걸 이제 그 자료로 가지고 공장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3개월입니다. 3개월이고 3개월 더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까지는 안 돼요. 그 이후에는 안 되고 딱 3개월, 그다음 플러스 3개월. 근데 이거를 악용하는 공장도 있는데 3개월 동안 잠깐 써. 그리고 인원 빼. 그리고 다음 달에 내년에 또 3개월 정도 또 이렇게 인원 받아 쓰는 공장도 있긴 하는데 다 걸린다 그거. 네, 얼마 못 가요. 하여튼 그거 파견허가 근데 그 나머지 도급 공장에서 이제 공장에 지금 아까 뭐 현대엘리베이터가 뭐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사람을 대면 건설 쪽에도 사람을 대든 뭘 하든 일단 계산서를 좀 생각해 주시고 계산서를 무조건 끊을 때는 사대보험을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 견적 내용에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에서 또 사대보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산재 내용이 말씀하셨는데 산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산재는 내가 직업 속에서 했을 때 사람을 보내면 이 사람이 다쳤을 때는 그 구인자 사람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직업 속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근로자는 안 그러잖아요. 아, 너 다쳤는데 저 좀 뭐 어떻게 해달라고 막 관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죠. 내가 이 사람들 인건비 실로 내가 하고 세금계산 다 끊어주는 순간 모든 근로자의 책임은 다 직업 속에서 여기 사장님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다 해줘야 돼요. 산지처리도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업체 사장님들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외국인들 이제 사용하는 이제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따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사장님들 간에 뭐 경쟁한다, 누구 얄밉다 신고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이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저 사장네 너무 잘 되는 걸 보기 싫어. 그리고 외국인들 막 바글바글 해. 쟤는 어떻게 얽매이고 싶은데. 네. 그래서 신고를 해요. 민원을 넣어요. 직업 속에서 거기 이렇게 외국인들 많은데 한번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도 당했어요. 지금 제가 당했어요. 예를 들어서 열받잖아요. 이제 벌금 많이 때리고 막 검찰 쫓아가고 막 화가 나요. 또 다른 업체 가요. 제가 신고한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제가 신고했는데 또 이제 신고하게 돼요. 이런 게 누적되다 보면은 여기가 외국인 하여튼 그 감독 지역이 돼버려요. 자주 나와요. 그냥 민원이 안 들어와도 자주 나와요. 다 죽는 거예요. 나중에 내국인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한국 분들 앞으로 5년 중에 젊으신 분도 있는데 5, 6년 뒤에 근로자 채용 더 힘들어요. 지금 공장들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대기업들도 사람 못 구해서 근데 앞으로 이제 인력 시장은 사람 더 점점점 당연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국인도 무조건 이제 합법적인 분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감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이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내용은 그냥 바로바로 넘기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기죠? 이거. 어떤 분들이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진천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천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업장을 여기다 하나 내고 여기 명의로 진천에 이제 어떻게 이제 본 소개소죠. 내고 저기 뭐 괴산이나 뭐 그쪽에 또 필요해요. 그쪽에는 이렇게 무면허로 돼요. 이름은 여기 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쪽에 체인 사업처럼 이제 딴 지역에 내요. 그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쪽 관할 뭐 군청이나 여기서 이제 주무관들이 안 오겠죠. 등록된 사업소가 아니니까. 근데 이름은 똑같아요. 이름은 똑같고 거기서 문제 발생했을 경우 이쪽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뭐 저기 진천이면 진천에 사람을 보낸 겁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나중에 다 걸려요. 그러면은 좀 벌금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직업 속에서 그거 자격 같이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체인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업자를 두시면은 직업 속에 딴 지역에 내고 싶다 하면 거기 이제 상담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사람을 거기다 배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사람도 여기 같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이 거기 현장에서 그쪽에서 일을 안 하지만 이쪽에 같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쪽에 돼 있다는 식으로 직업 명단에 올려야 돼요. 그거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떠드는 경우도 있어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용 면적이 20m 제곱 이상의 사무실. 지금 뭐 규모가 크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좀 월세가 비싸서 좀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한 6평 정도 되죠. 20m 제곱이. 내가 개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어요. 조그만 가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월세 사무실 따로 내 가지고 월세를 내자니 좀 아까워요. 돈이. 그러면 자기 가게에 구별만 되고 6평 정도의 규모로 사업자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없으신가요? 네, 말씀하시죠. 저 사무실에 네? 아니, 저 2019년도 평수인데. 잠깐만요. 네? 10. 잘 안 들리는데. 10제곱미터로요? 그래요? 저 수정을 안 했나? 저도 확인하고 본 건데. 네. 그러면은 10m 제곱이면 더 작잖아요. 근데 평수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어쨌든 말씀하세요. 사무실에 그 근생 지역에만 됩니까? 네? 근린 생활시설 사무실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도 다 괜찮아요. 네, 일반 뭐 가게도 괜찮아요. 그냥 구별만 되면 돼요. 확실하게 구별만 되면.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상가 건물, 네. 비상가 건물 있잖아요. 일반 개인 주택 그런데 안 되고 네. 말씀은 상가인 경우만 되느냐 그 얘기를. 여기 보면은 상가라는 말이 저도 그거 여기 주무관님들 조무관님이나 한번 좀 찾으세요 이거는. 개인 주택은 안 돼요. 그렇죠. 개인 주택은 안 돼요. 주택은 안 되고 예. 상가 건물만. 네, 상가 건물만.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뭐 가게를 말씀드렸잖아요. 가게에서 나눠가지고 좀 진행하실 분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거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직업 속에서 하시는 분 중에서 저기 이 어떠한 얼굴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제 오늘 대기를 해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가 바로 집으로 간대요. 바로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없어서 미리 돈을 준대요. 그 돈도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 이쪽에 충주 쪽에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갖다 지가 본인이 그렇게 하고 본인이 민원을 넣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뭔가 보복심리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민원을 넣고 거기를 신고를 해요. 또 이거 하나. 사장님이 바쁘시잖아요. 근데 상담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사장님이에요. 그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근데 그분이 상담을 안 하고 제2의 다른 사람이 상담을 해요. 직업 그 명단에 없는 사업자 명단에 없는 다른 외부의 사람이 그 상담을 하고 채용을 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요즘에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서 저도 이제 그거 갖다 계속 말씀을 많이 들어드리고 해결도 해드리는데 아 진짜 미치겠네. 잠시 죄송해요. 잠깐 쉬시고 할까요? 외국 여행이 아니라 일 때문에 외국을 다녀오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시는 길이에요. 두 달 동안 거기 회사 때문에 두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제 책이 안 나오는데 말을 하니까 나오네. 아, 여행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 요즘에 근로자들이 영약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갖다 뭐 협박같이 해서 돈을 받다 보니까 그러는 건지 어떤 사장님이 이제 딱 오늘 직업소에서 갔는데 여기 사장님이 따로 뭐 전화 상담을 하고 있지 않고 와이프분이 하세요. 와이프분이 하는데 와이프는 그 명단에 없는 사람이에요. 직업 상담사 명단에 없는 사람이 와이프분인데 근데 원래 사장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 하시면은 그때 직원이 시킬 거면 직원을 그걸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명단에, 종사자 명단에. 어쨌든 그거를 딱 보고 그 친구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민원을 넣고 결국에는 이제 또 뭐 정지도 당한 적도 있었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갖다 협박을 하고. 와 진짜 영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협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쪽에는 어떻게 네트워크망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런 거를 좀 추진해 주셔가지고 방을 좀 만들어서 그 악성 근로자분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서로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업장님 많이 피해 보시고 좀 힘든 경우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또 회집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네, 하여튼 그거는 뭐 바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그 임금 뭐 10,000원이든 얼마든 먼저 받지 마세요. 네, 되도록이면 그 다 끝나고 아니면 이제 그쪽에서 이쪽으로 송금을 해줘도 안 되는 거 원래 근로자한테 바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로자 바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 수수료를 금액에 대해서만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수수료에 대해서만 나한테 보내줘라 이렇게 마시는 게 나아요. 지금 설명되셨나요? 네. 네. 그 근로자에 관해서 선급금을 선급금을 받지 말라는 거지. 그 구인자 사용자한테는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용자한테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서 뭐 10만 원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수수료 10만 원 돼서 계좌로 먼저 보내주세요. 아니 송금을 해주세요. 뭐 같은 현금을 주세요. 받고 이 사람 보내서 거기서 임금 처리하면 끝납니다. 저기 근로자한테만 안 받으시면 돼요. 그런 사례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거 강의가 이제 다른 걸로 아까 좀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 좀 정리를 많이 한 그 강의가 따로 있는데 작년에 그걸로 강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올 때는 더 이건 솔직히 내용도 많이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들도 많고, 좀 실적인 거 제가 구두로 설명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짓 구인 광고 참 이것도 황당합니다. 진짜. 이제 신문에다가 교차로나 이런 신문에 이제 어디 얼마 이렇게 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금액이 작으면은 전화도 안 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저기 잔업수당까지 다 포함된 금액을 올리게 돼요. 근데 거기에 명시는 안 해놔요. 그냥 1일 얼마
일이 얼마 이렇게 명시를 해놔요. 만약에 잔업까지 했을 때가 뭐 이제 공장이든 어디 상관이 없습니다.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일일 뭐 잔업을 안 했을 때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7만 원이고 잔업을 했을 때가 1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10만 원에 올린 거예요. 그 교차로나 이런데 10만 원 올렸는데 오늘 내가 딱 일을 하니까 오늘 잔업이 안 해가지고 7만 원을 준대요. 하루 일했는데 물론 그 전에 말씀을 드리겠죠. 잔업을 상담할 때 전화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 10만 원이 잔업을 했을 때가 10만 원이지 처음에 상담할 때 교사를 그렇게 올렸고 10만 원에 올렸고 상담할 때 10만 원이지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잔업할 때 7만 원. 그래도 일을 할게요. 왔어요. 근데 요 사람들 이거 내용이 다 저기 네이버 뭐 이런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런 젊은 애들 또 이걸 이용을 해요. 실제로 7만 원 받았어요. 받고 또 민원을 넣습니다. 상담 다 듣고 상담까지 다 받았는데 민원을 넣어요. 이거 교차로의 신문에는 10만 원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일을 잡았는데 7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이거 누가 이길까요? 대표 근로자가 이겨요. 네, 3만 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아까 뭐 근로계약서라는 거 말씀을 하는 계속 그 강조하는 이유가 근로계약서가 막 진짜 복잡하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간단하게라도 쓰시면 돼요. 잔업 얼마 뭐 사인을 받아두시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가. 네. 뭐 A4용지도 아깝잖아. 이거 한 페이지 다 해가지고 한 사람 내서 그 A4용지냐면 하루에 수십 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A4용지 이거 이면지 쓸 수도 없고 아까우니까 그냥 한 페이지에 여러 사람 거를 집어넣어도 돼요. 네, 여러 사람 집어넣고 그 사람 관련된 것만 이거 복사하고 이제 근로자랑 저랑 나눠서 가져야 되니까 한 두 개, 세 개 거를 써요. 3명 거를 쓰고 이제 그거 잘라가지고만 주면 돼요. 크기는 상관없으니까. 하여튼 쓰셔야 됩니다. 안 당하시려면 쓰셔야 돼요. 이거 명의래요. 이거 아마 이거 좀 유혹을 좀 받았던 분도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명의를 빌려주면 직업 속에서 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주겠다. 뭐 가족 간이든 친척 간이든 아니면 지인 간이든 얼마씩 주겠다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줘요. 근데 내가 명의를 받은 사람이 괜찮아요. 내가 원래 사업 그 허가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명의를 받으면 저는 그나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만약 여기서 누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빌려줬어요.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산재 사고 그리고 국세청 관련된 문제 그것도 제가 이 내용은 없는데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노동부 관련된 문제, 출입부 사용 관련된 문제 다 본인이 떠안줘야 돼요. 근데 얘기를 하죠. 실토를 하게 돼 나중에 검찰청 가가지고 실토하게 돼요. 사실 내가 너 사업을 운영한 게 아니고 난 명의를 빌려준 거다. 그래도 똑같이 처벌도 받고 벌금까지 추가로 내셔야 돼요. 네, 빌려준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명의는 진짜 빌려주시면은 정말 안 됩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 전상망이나 너무 그런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 같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10년이 넘은 거지만 이게 한 5년 차랑 7년 차랑 8년 차는 다 틀려요. 그래서 해마다 틀려요. 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등록 직업 속에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거. 내가 A라는 지역에서 사업자를 냈고 B라는 지역에다가 이제 뭐 체인 사업으로 뭔가 진행을 했어도 그것도 잘못되는 그것도 무등록 직업 그 사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제 주변에서 그 건설 현장 보면은 계산서는 뭐 도급으로 계산서를 끊고 그 계약서 도급 계약서를 끊고 이게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고 그 건설 현장에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자가 도급 계약서예요. 도급 사업장이에요. 그냥 직업 소개서를 명시도 안 돼 있고 도급이 써 있고 무슨 파견 뭐 이상한 것들만 인력 공급업 이렇게 써놓고 그걸 사업자를 내고 건설에도 보내요. 근데 그거 무등록 사업자예요. 그 업자도.
예,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의 사업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다 신고를 하셔야 이제 여기서 지금 일거리 들뺏기는데 참고로 도급업이나 인력 공급 아니 그러니까 도급업 관련된 거는 허가 없이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가서 그냥 세무서 와가지고 바로 사업자 신청한 다음에 도급 딱 받아요. 법인이든 뭐든 쉬워요. 간단해요. 딱 받고 공장에다 사람 보내. 도구로만 해놓고 사람 보내고 뭐 해서 좀 뭔가 세금에 또 타격을 맞을 것 같아. 또 사업자 폐기하고 또 그래요. 그것도 이제 옛날 말이지 이제 올해서부터 아니 작년 2018년도부터는 또 그것도 잡아내기 시작했어요. 사업자를 폐기했다가 살렸다 이것도 잡아내야 돼. 도급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경고하세요. 진짜. 어디에다가 신고해요? 어디긴 그냥 저기죠. 그 우리 노동부. 네. 그 노동부 소속이에요, 그 관할이? 그 시청에다가- 도급 관련해서는 시청에다 밀어넣어도 되고요. 시청에다 민원 넣으면 네. 경찰서에다가라고 경찰서에다 민원 넣으면 서로 이렇게 그런 미루더라고. 건 아닌 게 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봐요. 도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장에다 원래 일단 사람 넣는 거는 그 현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이게 위장도급 될 수밖에 없는 게 직원들하고 섞여서 일하는 건 다 위장도급이에요. 직원들하고 무조건 섞여 있으면 한 라인에 딱 구별을 하고 도급 라인이 생산 라인에 딱 구별을 해서 감독자가 회사의 감독자가 와서 내가 명령 지시하고 생산량 파악하고 물량 파악하는 게 진짜 도급인 거예요. 근데 정직원들하고 섞여서 일하는 게 있죠. 사람만 보내주고 그건 절대 도급이 아니에요. 그거 노동부에서 오면은 아까 말씀 이제 뭐 김한재 부동산이 말한 것처럼 그 근로자를 흡수를 해야 되거나 원청에서 흡수를 하거나 또 벌금도 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 하청 그 인력을 대주실 그분도 이제 벌금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도급 자체는 일단은 불법이지만 다 하실 거라 믿어요. 다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누구 하나가 좀 그런 거 같아도 민원 넣을 필요도 없고 민원 넣으면 서로가 죽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민원 서로가 싸우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도급 갖다 장난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사업자 쉽게 낼 수 있으니까. 예, 도급으로 냈는데 농장에도 보내요. 예, 농장에도 보내요. 그거 잡아내셔야 돼요. 예, 잡아내시는 방법은 허가번호 당신 허가번호 있냐? 대놓고 물어봐야 돼요. 경찰이 아니더라도 물어봐야 돼요. 예, 전화해가지고 이쪽에서 갑자기 내가 사람이 뺏기고 있어. 뭐 농장이나 이런 데서 뭐 그냥 직업 속에서 사람 부르는데 뭔가 이런 뺏기는데 당신 허가번호 있냐? 대놓고 그냥 말하셔도 돼요. 직업 속에서 허가번호 있다 하고 딱딱 불러주면은 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기 시청에 그렇게 잡아내세요. 아 제가 있을까 없을까 겁내지 마시고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허가번호. 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이렇게 실물적인 좀 이렇게 현실에 좀 맞는 얘기들을 좀 주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게 편하게 저 아까 말씀드린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궁금하시는 거 이렇게 바로바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제 외국인 관련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인 지금 이제 비자를 이것보다 다른 거 하면 이거 보시는 게 알 거예요. 이제 외국인들 보면은 이제 H2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업 소개서에서 알선을 할 수 있어요. 건설 현장에 알선을 할 수 있는데 단 그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죠. H2 비자에도 교육을 받고 그 안전 그 교육을 받고 어쨌든 건설사에서 고용 허가제라는 걸 받은 회사여야지만 이 근로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와는 또 문제가 안 생겨요.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제 직업 소개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요. H2 비자예요. 그러면 근데 여기 사람을 보내달래. 저한테 왔어요. 일시켜달라고. 일식 알아봐달라고. 그럼 이 사람을 보낼 때 그 건설 현장에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받으셨는지 건설사에 물어보고 우리 받았습니다 하면 그분을 속여서 거기서 일을 하고 그 사람 관련된 거 등록
뭐 4대보험 관련된 거 그 소리에서 다 등록이 되고 저희는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H2 비자가 현장에 아무리 일을 하고 있어도 저희 그 사무소에 대기하고 있어도 문제가 안 생겨요. 대기하고 있다고 해서 벌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네. 아무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근데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비자들이 굉장히 많죠. 뭐 E9 비자 요즘에 이제 지원 비자도 많아요. 지원 네, 난민 비자라고 네, 난민이 굉장히 많고 그 이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 있는데 네. 그 현장에서 외국인 사용 허가를 받는 절차가 어려운 건가요? 아 고용허가제 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절차는 어렵진 않은데 근데 여기 만약에 직업 소개도 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도급업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급업이 공장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니까 그게 일단은 그 구직에 대해서 한 2개월 정도, 2개월을 알고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바로 근로복지 그쪽에 전화하면 바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2개월 정도 구인을 계속 해야 돼요. 뭐 거기에 정해진 그뭐 알바청과 알바몬 같은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정해줄 거야. 워크넷. 네. 워크넷이라고 거기 정해진 곳이 있는데 거기다 구직 신청을 해야 돼. 구인 신청을 해야 돼요. 사람을 구한다고. 근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그 모습도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신청할 때. 이렇게 2개월 동안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사람이 안 구해져서 외국인을 신청을 합니다. 라는 거를 그 내용을 이제 증빙을 제출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지원 비자를 쓸지 H2 비자를 쓸지 그것도 이제 선택을 해 하셔야 돼요. 지원 비자, H2 비자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H2가 될지 E9 비자가 될지 H2 비자가 될지 그걸 이제 그쪽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주변에 뭐 E9 비자가 많으면 그냥 E9 비자 하시면 되고 그럼 그 사람들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참 이거 여기 밑에 내용 요거 보이시나요? 다른 네. 한국 사람이 내 사업장에 내 직원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1명에서 5명 정도 있어야 한 명도 상관없어요. 1명 5명도 있어야 외국인을 5명 쓸 수가 있어요. 고정된 외국인. 근데 중요한 건 또 이 외국인도 나한테 4대보험에 가입되는 내 정직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또 퇴사도 못 시켜요. 네, 그것도 좀 머리가 아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원래 사용하는 게. 그리고 이제 내국인 이제 6명에서 10명 사이에는 또 7명. 그리고 11명에서 뭐 30명 사이에는 또 1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장, 뭐 큰 공장 같은 경우에 거기 이제 사람을 대고 싶은데 근데 거기는 내가 지금 외국인 고용 허가제 받을 처지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근데 거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외국인 고용 허가제 그저 공장이니까 근로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원청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 저희 받았다. 그럼 차라리 저희가 사람은 구해줄 테니 이 제가 사람을 구해서 H2 비자든 뭐든 그 보내줄 테니 거기에 대한 관련된 수수료만 주시고 세금 계산서 그것만 끊으면 안 되겠냐고 좀 건의해 보신 것도 괜찮아요. 네. 저 허가제 같은 건 말입니다. 네. 제조 회사나 네. 건설 현장에서 하는 거지 우리 저 유료 직업 속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깊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죠. 네, 일단은 네. 일단은 그 이 안에 것도 못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나 저 건설 현장에서나 회사에서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다 그 사람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교육하는 내용을 과정이 저기 너무 길게 끌고 가면요 다른 거 못 배우니까 통과시키고 다른 거 좀 알려줘요. 아니 다른 거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직업 소개서도 갖고 계신 분도 있으면서 네. 도급으로 또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직업 소개서만 한다고 하면은 사람만 그냥 보내주면 내 수수료 받으면 되는데 도급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업 소개서였잖아요. 그죠? 직업 소개서인데 공장에서 사람이 내가 아는 공장이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대. 근데 직업 소개서로만 사람 보내주면 이거 불법 파견이에요. 그렇죠. 공장에도 보내주면 안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장에 근로자를 보내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사대 보면 그걸 다 공장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시잖아요. 그럼 근로자 누구예요?
그 사장님 내 소속으로 근로자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고용화제 뭐냐면 한국인이 안 구해졌을 때 그 원청에 외국인이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못 구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업무에 바빠서 저희가 지금 한국 사람은 어쨌든 대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근데 외국인 저희도 한국 사람 못 구하고 남아 있는 건 이제 외국인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H2 비자고 뭐 이남 비자 합법적인 사람이야. 그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랬을 경우 해결책이 그 원청에다가 고용 허가제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만약 없다고 하면 그 절차에 대해서 진행하게끔 좀 도움을 주신 다음에 사람은 우리가 구해줄 테니 이 사람 대해서 당신네가 그 외국인 고용 허가제 절차에서 4대 보험은 다 당신네 소속을 하고 수수료 관련된 부분만 우리한테 주시고 그거 관련된 것만 또 세금에서 끊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제 왜 필요한지 이해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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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비자요? 지원 비자는 본인이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그 자기가 이제 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신청을 해야 돼요 따로. 네. 그리고 어디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 비자는. 지원 비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기간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연장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지원 비자는. 말 그대로 난민이라서 국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어디나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네? 네, 가능해요. 본인이 일할 수 있는 것만 신청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어디서 일할 건지도 거기서 따로 말씀을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사업장에서 뭐 딱히 해줄 건 없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네. 아니면 난민으로 왔는데 일할 데가 없고 돌아갈 나라도 없는데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지원 그 소개 해결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일용직으로 네. 소개 해결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지금 지원 비자가 요즘에 갑자기 많아서 내용은 안 써놨는데 아스는 불가라고 쓰는 거는 저기 이나인 비자랑 H2 비자는 말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통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용 허가제를 신청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거고 나머지는 알선을 가능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 뭐 비자 뭐 E1에서 E7, F2, F4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건 밑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책에 그 기재를 어쨌거나 넣어드렸는데 그 조건만 되시면 돼요. 근데 이 지원 비자 같은 경우에도 저도 요즘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제 생소하게 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출입국사무소에 물어봐서 이제 얘기를 든 거는 본인이 가서 본인이 그 일을 신청할 수 해야 된다는 거를 신청을 하면은 일용직에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원 비자는. 네. 본인 신청이 끝난 다음에 허가를 그 사람은 가능하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도 체류 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그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출입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년이라는 기간을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거를 좀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야 그다음부터 다양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거는 출입국 사무소에 전화해서 지원 비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돼요. 아니면 네이버에 지원 비자 딱 검색하시면은 자세히 잘 나옵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강의 자료 여기 지금 지원 비자를 제가 빠뜨려 놔가지고 정리를 안 해서 저도 이제 설명드리 조금 번거롭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요즘 여기 충주에 지원 비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많이 있나요? 네, 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계속 신청을 해야 돼. 해마다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썼을 경우 그 사람이 처음에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해야 되지만 만약에 업자가 그 A 지원 비자를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여기 회사에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쓰게 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구직 활동할 때는 이 지원 비자가 알아서 그냥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쓸 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자 사장님께서 내가 지원 비자를 누구 쓴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어쨌거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거는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말을 거기다 이제 문의를 하면은 그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화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화해서 메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밑에 H2 비자인데 외국인 취업 허가가 네. 5명 허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H2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 H2만요. H2만. 네. 뭐 H1이나 F1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영수 제한이 필요 없나요? H1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 제가 보기가 힘든 비자예요. 없어요 거의. 예전에는 관광 비자라고 저희도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근데 이거가 저희 이제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지금 진행을 계속 좀 밀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3개월씩 들어오고 관광 취업이 이제 3개월씩 들어올 수 있어요. H1 비자가 3개월 들어와서 여기서 여행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비자예요. 3개월에 나가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광 비자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들 만약에 H1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용직에서도 그냥 일할 수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 고용서비스협회에서 이제 중앙회에서 좀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어야 될지 이제 하여튼 정말 아름다운 비자가 저는 H1 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려놨지만 이제 현실을 얘기하죠. 현실에는 관광 비자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비상 긴장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관광 비자를 쓰고 계시는 사업장님들, 사장님들, 2019년부터 그분들이 3개월씩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2019년부터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3개월 동안 절대 못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년 비자를 받는 거예요. 관광 비자들 5년 비자를 받고 그리고 3개월씩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3개월씩 한국에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2018년도로 끝났어요. 2019년부터 관광 비자를 받는 그 외국인들, 중국 분들,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 한 달밖에 못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5년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 기간이 끝나가죠. 이제 올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올해부로 자기가 다시 그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자가 없어져서 일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이제 한 달밖에 한국에 못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공장에 지금 알게 모르게 여기 충주도 그렇고 솔직히 H2 비자도 요즘에 많이 없고 F4 비자도 본인들이 여기저기 취업할 수 있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그냥 자들 알아서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비자를 사람은 없고 일할 사람 없고 관광 비자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 청주도 마찬가지고 다 전 지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사람을 필요할 때 직업소에서 연락 와요. 공장에 좀 어디 무슨 좀 도와달라. 근데 이제 우리는 비자 있는 사람은 좀 없고 좀 관광 비자 괜찮냐? 일단 보내달라. 해서 보내줘요. 예. 보내주면 그것도 아예 일 잘해서 또 다음에 또 보내달라. 계속 연장이 돼요. 1주, 2주, 3주. 근데 그것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A라는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꽉 채우고 또 나가잖아요. 다음에 또 못 들어와요. 2주, 3주 있다가 한국에만 있어야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한 달 꽉 채우면 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 비자 사용하시는 분들, 그 사장님들 그거 좀 이렇게 생각을 좀 진작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3년 뒤에 제가 생각하기로 여기 모든 공장들이 인원 때문에 이제 허덕일 겁니다. 관광 비자 몰래 쓰는 공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그때 3년 뒤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면 그 뭔가 이제 H1 비자가 이제 튀어나오겠죠. 우리 사랑하는 저 H1 비자.
너무 탐나요, 진짜. 그죠? 네. 머리도 안 아프고. 네. C4 있잖아요. 네. 지정된 근무처라는 게 뭐예요? C4 비자 그 뭐냐 C4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거의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 뭐냐면 뭐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E7이랑 비슷해요. E7 비자도 업무 전문적인 그 기술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고 C4 같은 경우 내가 뭐 사업자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뭐가 이 전수를 해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일을 이 사람이 배워가서 딴 나라에 가서 뭔가 진행을 해야 배우는 사람도 있고 사실 좀 다양한 좀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설명들이 참 힘들어요. 근데 C4 비자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54쪽에 책장 54쪽에 나와요. 단기 취업. 광고 패션 모델 네. 강의 강연 연구 기술 지도 예 이런 계통이에요. 잘 맞아요. 땡큐.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저희에서 찾기가 힘들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E7 비자도 다른데 이제 좀 기술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오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저분들 같은 제약을 안 받아요. 걸렸다 하더라도 뭐 그 출입국 사무소에서 뭐라고 좀 이렇게 벌금 같은 거 보지만 협의를 하면 이렇게 벌금 부과이 안 나와요. 이 사람들도 한국에 전문 기술을 갖고 왔는데 일단 지금 취업이 안 된 상황이 돼가지고 아니면 퇴직을 한 상황에서 다른 데 빨리 구하는데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일하는 거에서